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는 일본 정부 결정을 겨냥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강하고 선명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일본 대사한테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본국에 잘 전달하라고 말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대사한테서 신임장을 전달받는 보통 덕담을 주고받는 자리에서 나온 이례적 강도의 발언입니다. 또 방류를 사전에 막기 위해 국제재판소에 제소를 적극 검토하라고 법무비서관실에 지시했습니다. 먼저 엄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 부임한 일본 대사에게 신임장을 건네받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작심한 듯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면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덕담을 주고받는 외교 행사에서 그것도 다른 나라 대사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나온 극히 이례적인 발언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만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문 대통령은 이런 우려를 본국, 즉 일본에 잘 전달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오염수 문제에 대해 아이보시 일본 대사는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나라 관계가 충분히 만족스럽진 않지만 대화를 통해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정식 제소하는 것은 물론 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일본이 방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 조치를 신청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라고 법무비서관실에 지시했습니다. 피해 발생을 미리 막기 위한 어떤 사전 구제 조치도 유엔 해양법 협약에 의해서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리이죠. 미국과 IAEA 국제원자력 기구가 방류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는 다른 나라의 입장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양한 대응 수단을 검토 중이며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도 그중에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일본 정부의 2인자 아수다로 부총리는 정화를 마친 물은 마셔도 별일 없다고 당당히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일본 정부는 연일 이 삼중수소는 안전하다는 걸 강조합니다.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폭발한 후쿠시마 원전과 멀쩡한 원전에서 나오는 물이 같다는 얘기인지 이어서 조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부흥청이 만든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 영상입니다. 삼중수소를 귀여운 캐릭터로 그려놓고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放射線が DNA の一部に当たり、その DNA を傷つけてしまったとしても DNA を元に戻すことができます。 또 다른 나라 원자력 발전소들도 삼중수소를 배출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各国の規制基準を守ってトリチウムが海や大気に放出されていますが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는 게 일본 정부의 주장입니다. 일본 보수 언론들도 한국 등이 삼중수소를 더 버린다며 여론전에 가세했고 아소다로 부총리도 나섰습니다. もうちょっと早くやったらと僕は思ってましたけど、あの水飲んでもなんちゅうことはないそうですから。 과연 정말 그럴까? 먼저 인체에 무해하다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그냥 치유되는 게 그건 건강 남성인 경우에 병약자다, 임산부다, 태아, 유아, 영아 달라요. 그 임상적으로 증명하는 거는 시간이 걸리죠. 삼중수소의 유해성 입증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일본 정부가 악용한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 원전들도 삼중수소를 배출한다는 주장 역시 억지라고 반박합니다. 사고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는 삼중수소 외에도 여러 가지 고위험 방사성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은 원전에서 나온 물과는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 원전에서 나온 거는 그냥 깨끗해요. 삼중수소 빼고는. 근데 일본은 사고도 났고 연료가 녹았고 그리고 부서지고. 자, 그럼 그 안에 있던 여러 가지 방사성 물질. 일본 내 반응도 싸늘합니다. 정부가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다. 차라리 청산가리를 캐릭터로 만들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私は大反対ですね。ですか。はい。大体福島県を何と思ってるってことですよね。なめてますよね。 일본 정부가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하겠다며 책정한 예산은 우리 돈 200억 원. 지난해보다 4배나 많습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절대 오염수라 부르지 않는 건 알프스라는 장비를 거치면 삼중수소만 남고 이걸 바닷물로 희석하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럼 알프스가 정말 삼중수소보다 더 위험한 방사성 물질 수십 가지를 모두 거를 수 있다는 건지 일본은 아예 다른 물질은 언급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도 삼중수소를 배출한다고 연일 선전하고 있습니다. 中国、韓国、台湾を含む世界中の原子力施設においても、国際基準に基づいた各国の規制基準に沿ってトリチウムを含む液体廃棄物を放出をしており、 2020년 1년 동안 한국의 핵발전소들이 배출한 삼중수소는 210테라베크렐, 후쿠시마 오염수의 삼중수소 양은 870테라베크렐입니다. 한국 배출량의 4년치지만 일본 정부는 희석하고 20-30년에 걸쳐 나눠 배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삼중수소가 인체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삼중수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핵 연료봉이 녹아내린 거라 60가지가 넘는 방사능 물질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세슘은 삼중수소의 722배, 스트론튬은 무려 1556배가 넘는 방사능을 내뿜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스스로 공개한 자료를 봐도 세슘은 기준치의 9배, 스트론튬은 기준치의 14,400배에 달합니다. 이런데도 일본은 삼중수소가 문제 없다는 얘기만 할 뿐 정작 훨씬 더 위험한 스트론튬과 세슘의 처리에 대한 정보는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의 원자력 규제당국에 도쿄전력을 더 철저하게 감시해달라고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규제기관으로서 처분 이행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신속, 투명하게 공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일본의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해 한국이 참여하는 IAEA 차원의 공동조사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준욱입니다. 일을 하다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적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드디어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적용 대상만 190만 명에 달하는데 이번 달 안으로 본회의를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먼저 조명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13년 정부가 이른바 김영란법과 함께 처음 제출한 이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다 8년 만에 국회의 첫 문턱을 넘은 겁니다. 이로써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사적 이익을 얻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와 사적 이익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 이해충돌의 상황을 사전에 신고하고 부적절한 상황을 회피, 기피하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또 고위공직자와 채용 담당 공직자 등의 가족은 소속 공공기관은 물론 산하기관, 공공기관이 투자한 자회사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고위공직자로 임용될 때는 3년 이내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조항에서는 비밀을 미공개 정보로 확대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공익위가 제출한 이해충돌 방지법보다 훨씬 더 강화된 형태로 우리 국민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정비리 척결의 여망에 우리 여야 모두 함께 응답했다는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조항도 뒀습니다.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법 적용 대상은 가족들을 제외하고도 190만 명.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법안은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등을 거쳐 이달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이 법이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하다 이번에 양지로 나온 것은 결국 LH 사태의 영향입니다. 하지만 이전 일까지 적용하는 소급 조항을 넣지 못해서 정작 LH 사태의 부당이익을 이 법으로 환수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무엇이 진전됐고 무엇이 후퇴했는지 이학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액의 대출을 끌어모아 동료들과 광명과 시흥 등 개발 예정 지구의 땅을 사들였던 LH 직원들. 퇴직하고 나면은 직장을 관두게 되니까 그쪽으로 가갖고 살고 싶었거든요. 이야기하죠, 봐보니까 같이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 등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또 LH와 국토부 등 부동산 업무를 주로 하는 기관의 직원들은 업무 관련 부동산 보유 시점부터 14일 안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동시에 부동산이 주 업무가 아닌 기관이라 하더라도 토지 개발 행위를 할 경우엔 그 직원들도 역시 이 조항을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LH 투기 사건 관련자들은 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위헌 논란을 감안해 소급 적용이 제외됐기 때문인데 국회에선 반발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조차 부당이익을 몰수하지 못한다면 LH 사태 이후 정부와 국회의 몰수 발언은 전부 거짓말이 됩니다. 일가족이 소유한 건설회사 5곳이 피감기관인 서울시 한 곳에서만 430억 이상 수주에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던 박덕흠 의원. 나는 전혀 내가 부탁을 한다거나 내가 영향을 행사하거나 하는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떳떳하게 하고. 박 의원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규정도 강화됐습니다.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할 경우 해당 기관을 감독하는 상임위 국회의원과 그 가족, 또 이들이 대표이사인 회사와는 수의계약 체결이 금지됩니다. 다만 국회의원이 자신의 개인적 이해와 관련된 상임위에 배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향후 국회법 개정 과정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민주당 출신인 김우남 마사 회장이 측근에 특별 채용을 요구하며 직원에게 폭언을 하는 녹음 파일, 그리고 청와대 문화비서관이 서울시청 근무 시절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혹이 제기된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아서 즉각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나세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김우남 신임 한국마사회장과 인사 담당 직원이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까다롭까 자식 버리면 내가 책임지지. 여당 삼선 의원 출신인 김 회장이 옛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려 하자 직원이 만류하는 겁니다. 상급기관인 농림부 담당자도 부정적이란 보고에 욕설이 돌아옵니다. 너 나를 얼마나 기만하는 거야 지금? 응? 너 처음엔 뭐라 그래? 천원이나 그래? 너 신임이 그래? 아니 넌 한글도 못 읽나? 공개된 1시간 50분 분량 대화에서 욕설이 20번 가까이 등장했습니다. 김 회장은 수행 직원을 특별 채용할 수 있는 마사회 규정을 근거로 삼았는데 이 규정은 채용 비리가 우려된다며 이미 국민권익위가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도 폭언을 하며 채용 강행을 압박한 겁니다. 전 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전 비서관은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서울시 혁신비서관을 지냈는데 이 기간 동안 자신이 창업한 옛 회사가 50여억 원 규모의 서울시 사업을 따내 일감 몰아주기가 의심된다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두 사람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즉시 감찰을 실시하여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민정수석에게 지시했습니다. 의혹 제기 단 하루 만에 나온 대응으로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선 청와대가 당초 전 비서관의 임명 당시 검증이 끝났다고 선을 그었던 것과도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자칫 미온적으로 대응했다가 여론이 더 나빠지면 국정 운영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감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건 아니라면서 문 대통령은 공직자의 도덕성과 관련한 문제는 특히 더 엄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당직자에게 욕설과 발길질을 한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를 닷새 앞둔 오늘 전격 탈당했습니다. 인턴 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지난 1월 탈당했던 김병욱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이제 복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기주 기자입니다. 지난 7일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은 재보궐선거 출구조사 발표를 지켜보기 위해 당사에 들어왔다가 자신의 자리가 마련돼 있지 않자
이에 격분해 당직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발길질까지 했습니다. 사과문을 내긴 했지만 갑질 폭행이라는 비난이 계속됐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결국 송 의원은 당을 위한 충정으로 탈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당사자들은 물론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폭행 직후 언론에 사실 무근이라며 거짓말을 한 데 대해선 추가 해명이 없었고 당 홈페이지와 자신의 SNS에 빗발친 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징계를 논의할 당 윤리위원회를 다음 주 월요일로 미뤘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찌감치 탈당 수용 의사를 밝히는 등 사실상 송 의원의 자진 탈당을 유도해왔습니다. 탈당을 거부할 방법은 없는 거 아닌가요? 탈당은 의사가 나오면 정당법상 확정이 되기 때문에 당이 탈당을 거부하거나 이럴 권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당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의 의사를 물은 뒤 수사 진행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인턴 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역시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김병욱 의원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제 복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자, 이어서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새로 발생한 확진자는 731명, 97일 만에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 밖의 수치도 걱정인데요. 확진자 10명 중 3명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환자 1명이 1.12명을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625명,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인 500명을 이미 훌쩍 넘다 보니까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코로나 소식 김미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주말 검사 건수 감소 효과가 사라진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31명으로 급증했습니다. 3차 유행이 진정되던 지난 1월 7일 이후 97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 중 수도권 확진자 비율은 70%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실내 체육시설에서 84명이 감염됐고 송파구의 교회 등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도 사람들이 이어졌습니다. 이곳 임시선별진료소에는 오전에만 380여 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 겨울 이후 하루 평균 9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유흥업소와 관련해 20명이 새로 확진된 부산 등 비수도권의 확진자 수도 205명을 기록하며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도 직전 주말 대비 10%와 19%씩 증가했고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도 30%나 됩니다. 정부는 수도권과 부산 등 2단계, 그 외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릴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 제한 강화는 물론 거리두기 단계 상향까지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당장 격상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으시는 분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께서 철저한 방역수칙을 이행해 주시기.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 등으로 위중증 환자가 적은 수준이고 병상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주까지 확진자 상황을 지켜보고 거리두기 격상이나 영업시간을 밤 9시로 되돌리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한 번만 맞으면 코로나 예방 효과가 생기는 존슨앤존슨의 얀센 백신을 맞은 미국인들 중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처럼 혈전 부작용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접종이 중단됐습니다. 사망자도 나왔는데 미국 보건당국은 극히 드문 사례라서 과도하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면서도 안전성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보고된 사례는 6건입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은 뒤 희귀 혈전증이 혈소판 감소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62건 발생했던 것과 같은 뇌정맥 동혈전증 CBST입니다. 이들은 혈전 환자의 증상인 심한 두통, 호흡곤란, 복통, 다리 부종을 경험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모두 여성이고 기저질환은 없었습니다. In women ages 18 to 48 who presented with symptoms between 6 and 13 days after receiving the Johnson & Johnson or Janssen COVID-19 vaccine. 한 명은 발작 증상을 보이다 사망했고 한 명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식품의약국 FDA의 권고대로 얀센 백신의 접종은 전국에서 중단됐습니다. 존슨앤존슨사는 얀센 백신의 유럽 출시를 연기했습니다. 보건당국자들은 그러나 과도하게 걱정할 이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700만 명 가까이 맞은 데 비하면 발생 확률이 극도로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is is a really rare event. There have been 6 out of the 6.85 million doses, which is less than 1 in a million. 전문가들은 특히 얀센과 달리 바이러스를 인체에 직접 넣지 않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혈전과 관련이 없다며 안심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두 회사 백신을 충분히 확보해 접종에 미칠 타격은 없다고 했습니다. I made sure we have 600 million doses of the mRNA, not of either Johnson & Johnson and or AstraZeneca. CDC는 오늘 긴급 회의를 열고 존슨앤존슨 백신의 안전성을 재검토합니다. 벼락에 맞을 확률보다 부작용 발생률이 낮다면서도 안전과 투명성을 최우선의 가치라고 강조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자,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서 얀센 백신에서도 혈전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백신 수급도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우리 정부는 일단 얀센 백신의 도입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면서 안전성을 점검한 뒤에 추가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박윤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희귀 혈전증이 보고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두 종류입니다. 두 백신 모두 이른바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를 인체에 무해한 아데노바이러스에 삽입해 전달체로 활용해 만든 겁니다. 이 때문에 두 백신이 기반한 전달체 자체가 부작용의 원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라는 외부 항원에 대해서 면역 체계가 항체를 형성했는데 이것이 인체 일부인 혈소판을 공격하는 셈이 돼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다만 미국에서 얀센 백신을 맞고 희귀 혈전증이 보고된 사례가 100만 명 중 1명에도 미치지 않는 만큼 막연한 공포보다는 추가 평가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희귀혈전증, 과민 반응, 그다음에 갑자기 죽는 것들 다 합치면 한 10만 분의 1, 2 그 정도예요. 정부는 2분기부터 600만 명분이 들어올 예정인 얀센 백신의 도입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입 계획은 아직까지는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고 질병관리청과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안전성에 대해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 백신 중 유일하게 한 번 접종하는 얀센 백신은 접종 효과가 66% 이상, 안전성도 양호하다는 평가 속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를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안전성이 중요한 만큼 얀센의 혈전 이상 사례 정보를 요청해 자체 검사에 다시 착수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혈전증이 나타난 사례도 2명이 추가돼 모두 5명이 됐습니다. 20대 여성은 하지정맥과 폐 부위에, 50대 남성은 하지 부위에 혈전이 생겼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대표적 부작용인 혈소판 감소 희귀 혈전증은 아닌 걸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4월 중순인데 오늘 아침 영하로 떨어진 지역이 꽤 있었고 일부 지역에는 지금도 한파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추울 때 춥고 더울 때 더워야 농사도 잘 되는 법인데 특히 과수원들 걱정이 큽니다. 이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아침 덕유산 정상입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면서 나뭇가지마다 수증기가 얼어붙어 새하얀 상고대가 폈습니다. 때 아닌 한파가 불어닥친 한 과수농가입니다. 가지마다 복숭아 꽃봉오리가 얼어붙어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복숭아 꽃이 만개했어야 될 4월 중순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꽃이 핀 나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북쪽에서 온 차고 건조한 바람 탓에 열매 맺을 자리가 모두 상한 겁니다. 저온 피해는 특히 낮은 지대의 과수원에서 속출했습니다. 지난 1월 영하 20도까지 떨어졌던 기록적인 한파에 4월 늦추위가 이어지며 피해가 커졌습니다.
다 키워둔 복숭아 나무가 아예 얼어버려 올해 농사를 접어야 하는 곳도 생겼습니다. 농사 지어온 게 45년 됐는데 45년에 생전 처음 올해 이런 걸 겪었어요. 볼 때마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중부 내륙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남 계룡시엔 2004년 한파특보 기준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4월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새벽에 보니까 영하로 안 떨어지고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다행인데 기상청을 봐서는 조금 안 좋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네요. 이맘때 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피해 난 이후에 같은 경우에는 그 일부 꽃들에서 수정이 불량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꽃가루를 가지고 인공 수정을 해주면 좀 더 그 수정 확률을 높이고. 기상청은 내일 아침까지 한파주의보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하고 냉해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어제 한 토론회 자리에서 남양유업의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발표가 나왔는데 그 직후 이 회사의 주가가 급등하고 마트에선 불가리스가 동이 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도 아니었고 해당 실험도 또 이걸 발표한 토론회도 모두 남양유업이 돈을 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 마치 여러 식품에 대한 연구를 한 것처럼 포장했지만 정작 등장한 식품은 단 한 개뿐입니다. 남양유업의 불가리스입니다. 발표자들은 불가리스가 독감 바이러스는 99.999%, 코로나19 바이러스는 77.78% 감소시켰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불가리스를 권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식품이 동일한 조건에서 평가를 했을 때 만약에 그것이 바이러스에 좀 더 유리하다면 우리는 좀 그런 쪽을 좀 선택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자세히 보니 사람에게 한 임상시험이 아닙니다. 실험실에서 원숭이와 개의 세포로 실험했습니다. 취재 결과 이 연구에 돈을 댄 곳은 남양유업이었습니다. 토론회 장소도 남양유업 돈으로 빌렸습니다. 남양유업은 이 셀프 연구를 근거로 불가리스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여러 언론들이 이 연구를 그대로 받아 썼고 인터넷 쇼핑몰과 마트에서는 불가리스가 품절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주식시장에서는 장 마감을 불과 30분 앞두고 남양유업 주가가 8%나 폭등했고 오늘 아침에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연구에 즉각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중요한 건 인체내로 들어왔을 때 효과가 있냐 없냐입니다. 실험실에서의 효과가 아니고요. 동료 검증 없이 발표 형태로 이렇게 제시가 되는 것은 방역에는 큰 위험 부담일 수 있고요.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이 질병을 예방한다는 식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의 불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돈을 벌 목적으로 임상시험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자본시장법의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남양유업 주가를 보니 발표 나흘 전부터 이미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 상한가를 쳤던 남양유업의 주가는 다시 폭락해 오히려 어제보다 5% 넘게 하락했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차량을 지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택배 기사들이 문 앞 배송을 중단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정문에 택배를 놓고 갈 테니 직접 가져가라는 건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정문 앞. 택배 상자 수백 개가 쌓여 있습니다. 아파트 측이 택배 차량들을 지상으로 못 들어오게 하자 택배 기사들이 문 앞 배송을 중단한 겁니다. 여기 일산가요기는 파리바게트 앞쪽에 있거든요. 오시면은 찾아드려요. 죄송해요. 택배를 찾으러 나온 일부 주민들은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첫째적으로 애들 안전 문제, 그다음에 보도부로 깨지고 그거예요. 그거. 하지만 택배 기사들을 이해한다는 주민들도 많았습니다. 불편하다고는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니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 이 아파트에 택배 차량 지상 진입이 금지된 건 지난 1일부터. 택배 기사들은 정문에서부터 손수레에 물건을 싣고 배달을 해왔습니다. 세대 정도는 더 오래 걸려요? 한
번에 수레를 못 가잖아요. 그럼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죠.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려면 높이가 낮은 저상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데 여기엔 짐이 3분의 2밖에 들어가지 않는 데다 개조 비용도 수백만 원에 달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해왔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소 측은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택배 기사님들 뭐 과속이라든지 비상 깜빡이 점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은 계속 있었고요. 이미 아파트를 설계할 때부터 입찰할 수 없는 구조예요.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사태는 장기화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쯤 되자 주민들 사이에선 대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지상으로 다니셔도 전혀 그렇게 빠르게 다니지는 않으시고 항상 비상 깜빡이 켜신 다음에 천천히 한 10km, 20km 정도로 천천히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들 뭐 위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는 느끼지는 못했는데. 하지만 아파트 입주민 대표들과 일부 주민들은 저상 차량을 쓰면 될 일이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부담이 되는 것은 자기들 영업의 문제지 차를 층고를 낮추면 되는데 그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대만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요구한 6년보다 오히려 형량을 높인 건데요. 운전자가 음주운전 당시 눈에 끼던 렌즈가 빠져서 당황했다고 변명했다가 오히려 형량을 키운 꼴이 됐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 뒤 한 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그런데 갑자기 승용차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더니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대만에서 유학을 와 목사를 꿈꾸며 신학교를 다니던 28살 정일인 씨는 차에 치인 뒤 결국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운전자 김모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79%,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김 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2번이나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정 씨의 죽음은 대만 현지 등 해외에도 알려졌고 김 씨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 100여 통이 각국에서 쏟아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양형 기준 범위 내에서 최고형인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6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례적으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번이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해 끝내 젊은 나이에 피해자가 갑자기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당시 눈에 착용했던 콘택트 렌즈가 빠져 당황했다는 김 씨의 변명에 대해선 시력이 안 좋으면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술까지 마셨다고 일축했습니다. 대만 현지에서 판결 소식을 들은 정 씨의 부모는 딸의 희생이 한국의 음주운전 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Usually they are not going to add more years what the prosecutor had asked. And I hope this verdict will prevent more drunk driver in Korea. 2018년 개정된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양형 기준을 높이긴 했지만 최대 12년에 그쳤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어린이집의 학대를 의심한 부모가 CCTV 영상을 보여달라 했더니 경찰은 등장한 사람들 동의서 다 받고 모자이크하는데 1억 원이 든다고 거부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매우 이례적인 사례인데요. 이제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보호자가 모자이크 처리가 안 된 CCTV 영상의 원본을 볼 수 있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대규모 아동학대 사건. 확인된 학대 사례만 250건이 넘습니다. 결정적 증거는 부모들이 확보한 CCTV였습니다. 하지만 쉽진 않았습니다. 저희도 이게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못 찍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몇 컷을 찍었죠. 제가. 학대가 의심돼 CCTV를 보자고 요구해도 어린이집들은 공개를 꺼립니다. 핑계는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모자이크를 해야 한다며 수천만 원을 요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 알아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 아동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정말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전체 다가 모자이크였어요. 사실 아무것도 확인을 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경찰도 돈을 요구합니다. 영유아 보호법은
보호자가 원본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매뉴얼은 영상에 등장한 모든 사람들, 심지어 학대 가해가 의심되는 피의자의 동의까지 받아오라고 돼 있습니다. 동의를 못 받으면 보호자가 모자이크 비용을 내야 하는데 경찰이 1억 원을 요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지침을 다시 정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가 의심되면 부모는 어린이집 CCTV 원본을 열람할 수 있고 어린이집은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로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모자이크할 필요가 없다고 정했습니다. 다만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반출할 때는 여전히 모자이크를 하게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고 그러면은 모자이크 처리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모자이크를 어느 정도로 할지는 부모와 어린이집이 협의하도록 정해 여전히 분란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한 20대 취업준비생이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돈을 날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 당시 자신을 김민수 검사라고 사칭하며 협박했던 보이스피싱 목소리의 장본인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족들은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류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월 손에 휴대전화를 쥔 채 아파트 승강기에 타던 20대 취업준비생 A씨. 마침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는 사람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여기는 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담당 검사입니다. A씨 계좌가 금융사기에 연루돼 있다며 전화를 끊으면 구속된다고 협박했습니다. 본인 전화 꺼지면 바로 본인 수배고 체포영장 나가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받잖아요. 자, 본인 현재 지금 배터리 잔량 몇 프로예요? 충전하시면서 조사 받으세요. 11시간이나 계속된 통화. 두려움에 휩싸인 A씨는 전북 정읍에서 430만 원을 찾은 뒤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돈을 넘겼습니다. 그 뒤 전화가 끊기자 A씨는 곧 구속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가짜 검사를 연기했던 목소리의 장본인이 붙잡혔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47살 서모 씨는 중국에서 사기 전화를 주도적으로 걸었습니다. 예전에 텔레마케터를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언변이 좋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뢰를 갖게 한 목소리로 범행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속을 수밖에 없어요. 서 씨의 그럴듯한 목소리에 당한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 20여 명. 서 씨는 뒤늦게 그동안 죄책감을 느껴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A 씨의 어머니는 서 씨를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억울한 거 풀어주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이렇게 잡았으니까 이제 끝까지 최고의 형벌 받는 그날까지 엄마가 또 더 열심히 쫓아다녀보려고. 경찰은 서 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해 지금까지 98명을 체포하고 29명을 구속시켰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한 50대 중국인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승객을 기다리던 택시 넉 대를 파손시켰습니다. 심지어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했는데요. 홍익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도로.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던 흰색 승용차가 차량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어젯밤 8시쯤 50대 중국 동포 남성이 몰던 차량이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를 추돌한 겁니다. 차가 반파될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어디 가스 폭발하는 것처럼 펑 소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물렸어요. 너무나 소리가 커가지고. 택시기사는 얼굴 곳곳이 찢어지고 코뼈까지 부러지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쿵 소리가 난과 동시에 내가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막 날아가는 것 같아요. 코뼈가 여기가 부러졌대요. 이 충격으로 앞에 서 있던 다른 택시 세대도 잇따라 찌그러졌습니다. 다 택시니까 다 서 있어요. 4대가 다 택시예요. 맨 뒤에서 불을 다 끄는 거예요. 사고를 낸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사고 후에도 난동을 부리던 이 남성은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까지 때려 결국 체포됐습니다. 술이 원칵 많이 취해서 계속 횡설수설하고 경찰관들 지시에도 잘 안 따른 것 같아요.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방역 기능이 확인되지 않은 무허가 마스크를 포장만 KF로 속여서 무려 1,000만 장 넘게 팔아온 업자들이 또 적발됐습니다. 가짜와 진짜, 겉으로 보기에는 구별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지 박진주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북 구미에 있는 한 마스크 제조업체. 기계에서 막 나온 마스크들이 바닥에 그대로 널려 있습니다. 방역 기능이 확인되지 않는 무허가 마스크들입니다. 이 마스크들은 경기도 김포의 다른 업체로 옮겨져 침방울 차단용 KF-AD 마크가 찍힌 포장지에 담깁니다. 무허가 마스크를 방역용으로 허가를 받은 것처럼 둔갑시키는 일명 포장가리를 하는 겁니다. 난리 났다. 이 업체는 지난해 7월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 수요가 늘자 무허가 마스크 574만 장을 구입해 자기 회사의 KF-AD 마스크 포장지에 담아 판매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무허가 마스크 566만 장을 KF94 포장지에 넣어 팔기도 했습니다. 같은 회사 제품으로 속였지만 자세히 보면 차이가 납니다. 정식 허가를 받은 KF-AD 마스크는 귓끝 옆 표시점이 가로로 2개인데 무허가 제품은 세로이거나 1개의 점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KF94 마스크도 허가된 마스크는 제품명이 새겨져 있고 접합 부위 점선이 두껍지만 무허가 제품엔 제품명이 없고 점선도 흐릿합니다. 시험 검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비말 차단이라든지 안전성을 확보한 제품이라고 할 수 없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유통된 마스크는 모두 1,140만 장, 43억 원어치가 팔려나갔습니다. 겉만 보고 사지 이렇게 세세하게 보진 않고 사니까 이게 가짜라는 생각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많이 불안하고 또 화도 나는 것 같아요.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가짜 마스크 제조 판매 업체에 대해 엄중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이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좀처럼 분위기가 뜨지 않고 있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성화 봉송주자는 홀로 뛰었고 기념식도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이대로라면 올림픽이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요. 도쿄 고현승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올림픽 성화를 들고 대나무 숲길을 홀로 달립니다. 성화 주자 앞엔 진행 차량, 좌우엔 진행 요원뿐입니다. この公園内は無観客、そして聖火ランナーの方のご家族の方4名まで入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ほとんど人はいません。ちょっと寂しい光景ではありますね。 성화를 넘겨주며 포즈를 취하고 다음 주자도 조용히 출발합니다. 90명이 이렇게 200m씩 해질녘까지 종일 공원을 돌았습니다. 성화 도착 축하 무대도 관객이 없긴 마찬가지입니다. 오사카에선 무관객이었지만 오는 21일 에이메 현에선 아예 성화 봉송이 중단됩니다. 医療体制にこれ以上負担をかけることは避け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から決断をすることといたしました。 D-100일 기념식도 オリンピックシンボル大会マスコット像のお披露目です。どうぞ。 도쿄도지사 등 참석자 5명이 기념사진만 찍었고 도쿄 다카오산 정상에서 열린 오륜 조형물 제막식도 조촐하게 열렸습니다. 권투 예선도 수구 다이빙 시험 대회도 연기됐습니다. 이 와중에 오사카에선 전통 축제가 열렸는데 참가자 수백여 명이 대부분 마스크를 안 썼고 구경 나온 관중으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후 확진자 수가 1,130명, 다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전국 확진자도 2달 반 만에 다시 4,000명을 넘어 세 번째 긴급사태 선언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해외 관객은 이미 포기했지만 이대로는 일본 내 관객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たとえ無観客であってもなかなか難しい面も今の時点でももう出てきていると思いますので 일본 내 여론은 여전히 올림픽 중단 또는 재연기가 10명 중 7명에 달합니다. 100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지만 도쿄올림픽이 어떻게 열릴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하면서 한 해에 3만 톤 정도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 여부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수산물 시장 상인들과 소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가슴이 덜컹하면서 불안해요. 아유, 다 걱정이죠. 누가 사 먹겠어요. 현재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일본산 수산물은 참돔, 가리비, 명태 등 한 해 3만 톤 정도.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내리자 소비자들은 벌써부터 불안합니다. 지금까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을 뺀 지역에서 수입했는데 오염수가 방류되면 다른 지역들도 오염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바다는 돌고 돌아서 어디나 다 갔다가 돌고 오잖아요. 그 생각이 나면 회 같은 거를 과연 먹을 수 있을까? 저희 아이가 육류보다 생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예 차단을 해야 될 것 같다. 오염수 방류가 빨라야 2년 뒤라지만 미리 국내산 냉동 생선이나 건어물을 사두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터지기 전에 생선을 사서 지금 쟁여놔야 되겠다. 도매시장 가면 냉동으로 파는 것도 있거든요. 때 아닌 방사능 공포에 수산물 시장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손님들이 제법 많던 점심시간인데도 시장 안이 횡합니다.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손님이. 원래 없는데 거기다 더 완전 바닥에. 깨지도 못하는데 뭐. 일본산은 아예 거부하기도 합니다. 일본 거라고 하면 일단은 반응이 나 그거 안 먹을래. 고미가 많잖아요. 고미는 빼주세요 라고 해요. 상인들은 10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불황이 반복될까 걱정입니다. 심각했죠. 매출이 반 이상 떨어지고 국내산까지도 기피하시고 다 걱정을 많이 해요. 워낙 예민한 먹는 문제고 그러니까. 정부가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고 우리 해역의 방사성 물질 조사 횟수도 늘리겠다고 했지만 시민들은 방류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터지기 전에 막아야 되지 않냐고. 유전자 변이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울문하고 항의하고 그러는 것이죠.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정인이 사건의 마지막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아이가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존재인 부모가 아이를 학대했다며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양소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정인이의 양엄마 장모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16개월 9kg의 작은 아이를 반복해 폭행하고 강하게 배를 밟았다며 아이가 믿고 의지할 마지막 존재인 부모가 최소한의 책무를 져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은 몰랐다며 아내에게 책임을 떠넘긴 남편에겐 징역 7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 씨의 고의성 여부를 둔 공방은 재판 마지막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정인이의 사인을 재감정했던 법의학자 이정빈 교수는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된 데 대해 발이나 손으로 강한 외력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수술로 팔을 쓰기 어려웠던 장 씨가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증언했습니다. 반면 장 씨는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고 폭행하거나 거칠게 대한 적이 있다며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고 사죄하면서도 손으로 여러 차례 복부를 때리긴 했지만 아이를 밟거나 던진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가 거짓 진술을 한 뒤 혹시 증거가 남았는지 확인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씨가 아이를 차에 방치한 시간을 줄여서 진술한 뒤 남편에게 혹시 블랙박스가 저장된 건 아닌지 확인하는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겁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구글이 처음으로 한국에서 벌어들인 영업 실적을 공개했는데 작년 한 해 매출이 고작 2천억 원. 국내 기업인 네이버나 카카오의 20분의 1 수준이었는데요. 물론 이게 다가 아니겠죠. 서유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I apologize. I am not able to disclose sensitive, confidential, country-based revenue information. 이렇게 버티던 구글 코리아가 오늘 처음으로 지난해 국내 영업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유한 회사도 주식회사처럼 외부 감사를 받고 감사 보고서를 공시하도록 법이 바뀌면서 구글이 처음으로 공시 자료를 낸 겁니다. 구글 코리아의 2020년 매출은 2,201억 원, 영업이익은 155억 원입니다.
네이버가 5조 원, 카카오가 4조 원의 매출을 올린 것과 비교하면 구글 코리아 매출은 턱없이 적습니다. 정말 이게 다일까? 아닙니다. 매출에 잡힌 건 대부분 광고 수익입니다. 정작 덩어리가 큰 앱마켓, 즉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매출이 쏙 빠져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한국 앱마켓 시장 점유율은 70%에 달합니다. 매출은 연간 5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구글은 이 매출을 한국 법인이 아니라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 아시아 퍼시픽으로 처리합니다. 싱가포르는 법인세율이 낮은 대표적인 조세 회피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장사하면서 돈을 벌지만 정작 세금은 안 내고 있는 겁니다. 또 디지털에서도 일종의 어떤 국경 같은 게 어떤 개념을 통해서 정산을 제대로 하는 게 이게 올바른 방향일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디지털세를 따로 도입하거나 모든 나라들이 법인세율을 못 내리게 최저 한도를 정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재산이 200억 원에 달하는 김홍섭 전 인천 중구청장이 구청장 시절 여기저기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신고들이 쇄도하고 있지만 경찰은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모든 사업을 법대로 진행했다며 투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중구청 인근 차이나타운 앞 공터. 흙먼지 날리던 벌판이었는데 구청이 3년 전 2억 원을 들여 야외 교육장을 만들었습니다. 설명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를 마련한 거예요. 땅 주인은 구청으로부터 한 달 130만 원씩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땅 주인은 다름 아닌 김홍섭 당시 중구청장의 부인과 동생이었습니다. 자기 동생인 땅인데 공사를 2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임대료 줘.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구청장의 수상한 사업 추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홍섭 구청장 재직 당시 인천 남북동 산과 무의도 해변에 새로운 도로 계획이 나왔습니다. 여기엔 구청장 아들의 땅이 있었습니다. 해변에 이 기가 막힌 땅을 누가 갖고 있는지 봤더니 이제 그게 김홍섭 씨의 아들이었고 길을 내서 한화계 해수욕장 쪽으로 연결을 하면요 평당 1,000만 원도 갈 수 있는 땅인 거예요. 마시안 해변 도로 건설과 월미도 고도 제한 완화, 운서역 특화거리 지정 때도 김 전 구청장은 투기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 지역에 모두 본인이나 가족 명의의 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설해야 되겠다고 인가가 다 났어요. 이게 2015년도 아들 명의 앞으로 산. 청장이라는 직위를 갖고서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그러진 않겠죠. 이에 대해 김홍섭 전 구청장은 누구 땅인지 고려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정치적 공격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주민들이 먼저 그 도를 넓혀달라고 요구를 강력하게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뭐 동생 땅이 그 주변에 있었던 것뿐이고. LH 사태로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가 생긴 이후 경찰엔 김 전 구청장 비위 첩보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난감해하는 분위기입니다. 땅은 오래전에 샀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7년인 부패방지법으론 처벌할 수가 없고 이해 충돌을 방지하는 공직자윤리법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현행법으론 기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시도 시점이 한 15년, 10년 다 이상 돼버리니까 뻔히 공소시효가 없는 걸 알고 있는 수사를 한다는 것은 그 수사권 좀 남용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부당이득은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몰수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도 소급 입법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최소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라도 환수하는 그런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전 구청장 재직 당시 한 공무원도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내일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데 공소시효는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부산의 한 구의회 의원들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살펴봤더니 유독 자주 가는 음식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해당 구의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음식점이었습니다. 회의를 하기에 조용하고 음식 맛도 좋아서 자주 갔을 뿐이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송강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족발집입니다. 음식점 주인은 해운대구 의회 소속 A 의원.
지난 2018년 7월부터 2년 반 동안 해운대구 의회 의원들이 쓴 업무 추진비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1,435건 결제 내역 가운데 이 음식점에서만 32차례 모두 700만 원 가까이 사용했습니다. 업무 추진비를 쓴 장소 720여 곳 가운데 세 번째로 자주 갔습니다. 사용 내역을 보면 이 음식점에서 추경 예산안이나 코로나19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 구의원은 자신의 음식점이 조용해서 논의하기 적절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 조용해요. 여기도 보시다시피 저녁에 뭐 손님이 없어요. 배달이 거의 주를 이루고. A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는 기획관광위원회, 음식점 등의 위생점검 부서를 소관하는 위원회입니다. A 의원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해 충돌이나 하는 거는 시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어떤 이익을 취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촉박을 납품을 합니까? 공무원이라서 누구 중요합니까? 해운대구 의원들이 두 번째로 자주 갔다는 한 갈비집입니다. 이곳의 주인도 해운대구 비의원입니다. 같은 기간 39차례 찾아가 1,200만 원을 썼습니다. 코로나19가 불거진 이후에도 13차례, 최소 4명에서 16명이 모였습니다. 이 음식점에선 추경 예산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논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격도 있고 좀 고기도 괜찮고 해서 우리 집을 그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왔는데 그런데 이제 금액이 서로 금액이 좀 크잖아. 내가 장사하는 게 이게 제일 싼 거 뭐겠습니까? 안 그래요? 논란이 커지자 해운대구 의회는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를 할 때 굳이 특정 식당에 가서 몰아주기식으로 하는 부분은 관행이라고 이제 포장을 한 잘못된 행태라고 보고,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지역 자영업자들을 위해 써도 될 세금을 자기 소유의 음식점에 몰아썼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지난해 수도권과 충북을 중심으로 발생한 매미 나방으로 인해서 엄청난 규모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죠. 올해는 기후 변화로 따뜻해진 겨울 날씨 때문에 매미 나방의 알들이 벌써 부화를 시작해서 그야말로 비상이라고 합니다. 김민욱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군포의 수리산. 산비탈을 조금 올라가 봤습니다. 지금 저 보이죠? 저쪽에. 저 위쪽에? 위쪽에 있는 거예요. 나뭇가지 아래쪽에 노란 털뭉치 같은 매미나방 알집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바위를 뒤집어 봤더니 알집을 뚫고 나온 애벌레들이 꿈틀거립니다. 산중턱 작은 원두막 처마 밑에도 수백 마리의 매미나방 애벌레가 가득합니다. 따뜻한 날씨에 예상보다 훨씬 빨리 부화가 시작된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리 봄이 오면서 부화 시기가 좀 빨랐어요. 한 10일 정도가. 애벌레가 2달 동안 자라 매미나방 성충이 되면 나무와 벽면을 뒤덮을 정도로 개체수가 많아집니다. 올해 2월의 평균 기온이 지난 10년보다 2.4도 이상 올라 애벌레의 먹이인 잎이 돋는 시기도 빨라져 나방 번식에 최적인 환경까지 갖춰졌습니다. 애벌레 시기에 또 먹이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성충이 돼서 그 알을 더 많이 낳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발생하는 기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매미나방 애벌레는 털에 독성이 있어 천적이 드물고 다른 곤충이 죽을까 봐 약품 방제도 어렵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부화 전 알집 제거와 친환경 약재 살포 등 다양한 방제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토착 천적을 대량으로 사육해서 자연으로 돌려보내서 밀도를 억제시키는 종합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나뭇잎을 갉아먹는 매미나방 애벌레 때문에 지난해 피해를 입은 산림의 면적은 6,183헥타르, 축구장 6,000개가 넘는 면적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올해도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매미나방에 대한 산림 병해충 발생 예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코로나 시대 마스크만큼 많이 팔린 게 바로 방호복인데요. 한동안 없어서 못 팔 정도였지만 지금은 방호복 만드는 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밤낮 없이 공장을 돌려서 만들었지만 1년 가까이 돈을 받지 못했다는 업체들이 수두룩한데요.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방호복을 만드는 한 공장. 코로나가 한창이던 작년 7월부터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기계도 이미 다 팔아버렸습니다. 하청을 준 업체에서 가져가지 않은 방호복이 이렇게 천장 높이까지 쌓여 있습니다. 1년 가까이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상태로 이 공장에만 방치되어 있는 방호복이 3만 5천 장에 달합니다. 작년 4월 주문을 받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이 코로나 때문에 일이 막 이제 별로 없었고 10만 장을 안 만들어주면 오다를 못 주겠다. 그래서 이제 아는 지인들을 4사람, 5사람을 모았어요. 하지만 곧 준다던 돈은 벌써 10개월째 받지 못했습니다. 못 받은 돈이 1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못 줘 노동청에 신고도 당했습니다. 신경질 날 정도가 아니죠. 이거 보면 그냥 불질러 보기 쉽죠. 정말 이거만 보면 혈압이 팍팍 올라가가지고. 서울의 또 다른 봉지업체도 마찬가지. 팔지 못한 방호복이 컨테이너 6개 동에 달합니다. 해외에 수출하겠다는 업체의 말을 믿고 9만여 장을 생산했는데 4억 원에 달하는 대금을 모두 떼었습니다. 어머니한테 한 1억 5천 정도 빌렸고요. 카드로는 한 5천만 원 됩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파산을 하든지 접든지. 이렇게 원청업체 서너 곳에서 방호복 대금을 받지 못한 곳은 피해업계 자체 집계로 40여 곳, 금액으로는 107억 원에 달합니다. 돈을 주지 않고 있는 한 원청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업체 측은 중간관리업체 2곳이 방호복 18만여 장을 빼돌린 바람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쪽에서 물건을 납품 안 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중단이 됐어요. 없어졌기 때문에 행정지 고소했어요. 피해 업체들은 방호복이 돈 된다 싶으니 계약 물량을 과도하게 늘려 잡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정 능력을 초과한 오다에 대해서 수출처를 찾지 못하니까 봉제 공장에 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간 것 같습니다. 피해 업체들은 해당 업체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미 만들어 놓은 방호복을 우선 사용해 줄 것을 정부가 검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정치팀 김지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볼까요? 네. 아사리판 국민의힘 마시던 물에 침 뱉기인데,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향해서 쓴소리를 넘어서 굉장히 험한 말을 했어요. 네, 발단은 김종인 전 위원장의 언론 인터뷰인데요. 그 내용 보시면 국민의힘 중진들은 다들 당대표할 생각만 하고 있다. 나는 절대로 안 돌아간다. 또 윤석열도 안 갈 것이다. 아사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일주일 전까지는 국민의힘에 몸담았던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거침없이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이 정도 발언이면은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네, 국민의힘에선 기립 박수까지 치면서 떠나보냈는데 해도 너무하는 게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종인 전 위원장과 국민의힘 관계가 일주일 만에 어떻게 변했는지 같이 보시죠. 네. 2021년 4월 8일 국민의힘 가장 어려울 때 최고선을 승리로 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마시던 물에 침을 뱉고 돌아서는 거는 훌륭한 분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네, 이전에도요. 홍문표 의원은 사사건건 감나라 배나라 하면 이 당이 누구의 당이냐. 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나가자마자 당을 흔들어대고 있다면서 당이 붙잡아주지 않아서 삐친 거냐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제 안철수 대표 향해서 이제 험한 말 하는 건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국민의힘까지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는 정치적 배경이 뭘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국민의힘을 떠날 때도 김 전 위원장은 의미심장한 쓴소리를 했습니다. 네. 먼저 들어보시죠. 네. 외부 세력에 의존을 한다든지 정권을 되찾아 민생을 책임질 수권 의지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당권에만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아직 국민의힘 내부에 많습니다. 그러한 욕심과 갈등은 그동안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으며 언제든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정강 정책을 바꿔도 이에 맞춰서 법을 만드는 의원도 없다. 국민의힘에 더 이상 애정이 없다. 이렇게 잘라 말하기도 했었거든요. 정리해 보자면 국민의힘을 맡아서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게 김 전 위원장 판단인 걸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은 후하게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함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은 김 위원장이 좋게 봐온 인물인데요. 네. 같이 정치 세력화에 나서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주목할 만한 게 김 전 위원장이 이틀 뒤에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난다는 겁니다. 네.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전 총장이 금태섭 전 의원이 말한 새로운 중도 정당으로 갈지 모른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둘이 만나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중도 정당을 준비하는 건 아닌지 거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배은 망덕대 쇄신 막는 폭력인데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당 쇄신 논쟁에 공개적으로 등장을 했어요. 네, 시작은 지난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선거에 참패한 직후에 민주당 20, 30대 초선 의원 5명이 네. 조국 논란에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에 반발하는 일부 권리당원들이 배신 행위라면서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당시 상황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 밀리면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상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되며 오히려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닌가 뒤돌아보고 반성합니다. 검경개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가열차게 밀어붙이라고 180석을 만들어줬던 건데 그런데 이제 와서 보궐선거 졌다고 해서 조국 장관 탓으로 돌리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정말 배은 망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이들은 초선 의원들한테 항의 문자를 대거 보냈고요. 어제는 초선 의원들이 쓰레기 성명서로 배은망덕한 행태를 보였다면서 규탄 성명서까지 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젊은 초선 의원 5명, 아까 5명이요. 기자회견 이후에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조심하는 것 같아요. 네, 반발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위축이 안 되긴 힘들겠죠. 그래서 당에서는 일부 강성 지지층의 이런 행동이 건전한 토론조차 방해한다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원내대표 후보들 생각도 같았는데요. 들어보시죠. 네. 본인과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은 틀린 의견이 아니라 단지 다를 뿐입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공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조응천 의원은 그 폭력적으로 쇄신을 가로막는 행위를 자시하면 안 된다. 당 지도부가 나서서 젊은 의원들을 보호하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진통 없는 쇄신이 없겠지만 그래서 결국 쇄신이 될 것인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의 김지경 기자였습니다. 프로배구 우리카드가 대한항공을 꺾고 챔피언전 우승에 1승만을 남겼습니다. 양팀 감독의 신경전이 장난이 아니었다는데요. 이명루 기자입니다. 1세트 8대8 동점 상황. 우리카드 신영철 감독이 더블 컨택트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느린 화면으로 봐도 다소 애매한 상황. 하지만 판정이 바뀌지 않자 신영철 감독은 상의까지 벗어던지며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안 보인다고요? 아니 지금 뭐 하는데 지금 보이는 건데? 지금 장난합니까 이거 지금? 아니 그걸 못 보면 어떻게 분명히 내려오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까지 흥분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신영철 감독. 1세트 막판엔 양팀이 제대로 충돌했습니다. 서브에이스로 세트를 끝낸 알렉스가 상대 벤치를 응시하며 무언의 손짓을 보내자 대한항공 산틸리 감독이 알렉스와 몸싸움을 벌였고 마치 야구의 벤치 클리어링처럼 선수들과 코치들까지 가세했습니다. 상대편 선수에게 지적질은 아니죠. 선수에게 그렇게 하면 그건 아니죠. 결국 누가 평정심을 찾느냐의 싸움이 됐고 어느 때보다 강한 응집력을 발휘한 우리카드가 34점을 합작한 알렉스와 나경복을 앞세워 세트 스코어 3대0의 완승을 거뒀습니다. 2승 1패의 우리카드가 창단 첫 우승에 1승만을 남긴 가운데 내일 양팀의 4차전이 펼쳐집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이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기력에만 신경 쓰기도 힘들 텐데 이번엔 극복해야 할 게 아주 많아 보이네요. 김태용 기자입니다. 도쿄올림픽을 100일 앞둔 진천선수촌. 아직 모든 게 불확실하지만 태극전사들은 묵묵히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 전부터 걱정거리가 산더미입니다.
코로나19의 장산응의 식자재, 우길기 이슈 등 여러 악조건들을 극복해내야 합니다. 가장 우려되는 건 코로나입니다. 이미 국제대회에 나갔다가 코로나에 감염된 사례도 있는 데다 30대 미만에게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중단되면서 백신 접종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바로 옆 동료가 코로나를 확진을 받는 순간 몸소 와닿았고 또 오상훈 선수 같은 경우는 많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백신은 되도록이면 저희는 빨리 맞았으면 하는 바람에 그래도 기대 반 걱정 반 속에 도쿄올림픽을 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코로나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무엇보다 첫 올림픽이다 보니까 후회 없는 경기를 하고 오고 싶습니다. 그래도 올림픽이어서 많이 떨리고 기대도 되는데 생각에는 너무 여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싶고요. 뭘 모를 때 올림픽을 뛴 게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직 그걸 느끼지 않은 선수가 올림픽을 준비하면 그만큼 부담감이 좀 덜하고 올림픽을 왜 하냐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또 잘 성공적으로 치러져서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고려청자와 백자 색깔을 본따 만든 도쿄올림픽 선수당복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선수들이 직접 패션쇼까지 선보였네요. 수요일 밤 스포츠뉴스였습니다. 내일도 평소보다 한 겹 더 껴입어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침 출근길까지는 내륙 곳곳에서 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대관령과 봉화의 최저 기온이 영하 2도, 서울도 6도가 예상됐는데요. 내륙에서는 설이나 물이올 가능성이 큽니다. 농작물 냉해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고 또 지금은 사과와 배, 복숭아 등이 저온에 가장 민감한 시기입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때늦은 한파는 오래가지 않고 점차 온화한 공기가 불어들면서 낮에는 누그러지겠고요. 이렇게 날이 따뜻해져도 미세먼지 유입 소식은 없어서 앞으로 사나흘간은 공기가 내내 깨끗할 전망입니다. 밤사이 내륙에서는 약하게 안개가 끼겠고요. 낮에는 맑은 하늘 아래 따스한 해가 비추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대부분 오늘과 비슷합니다. 서울 6도, 청주와 대구 5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이 오늘보다 올라서 서울 18도 등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이번엔 비가 오더라도 낮 기온이 15도 안팎을 보이면서 크게 추워지진 않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14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